안녕하세요. 저는 완도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이 사연을 쓰는 68세 김정욱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35해를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던 제가 어떻게 가족을 떠나 혼자 살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35년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이 제겐 자랑스러웠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딸 지연이가 말했죠.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초등학교 4학년인 손주 민준이와 중학교 1학년 손녀 서연이 웃음소리는 제 외로움을 잊게 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잘 잤어요 하며 뛰어오는 손주들, 저녁이면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제 잘 되는 아이들.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행복의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민준이가 학원을 세게 나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애들은 다 학원 다녀요. 민준이 숙제 좀 봐주세요. 전 학원 픽업하고 올게요. 지연이의 말은 부탁이었지만 어딘가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 손주 숙제 봐주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숙제, 수학 문제집, 영어 단어 외우기. 교사 출신이니까 오히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교육과정은 제가 배웠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푸는 건데요? 학원 선생님은 다르게 가르쳤는데. 그 순간 제가 35년간 교단에 섰던 경력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사위재훈 씨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하더니 점점 요구가 많아졌어요. 어머니, 반찬은 짜지 않게 해주세요. 전혈압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된장찌개보다 미역국이 더 좋은데 내일은 미역국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주말에 친구들이 오는데 집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주는 간단하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라니요. 그날 저는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가고 닭을 손질하고 파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8명이 손님이 왔고 밤 10시까지 시중을 들었어요. 다들 어머님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하며 칭찬했지만 정작 사위는 다음엔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언제부터인가 제 하루는 해야 할 일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였습니다. 가족 회의 시간에도 제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갈까? 좋지, 애들도 좋아할 거야. 그럼 예약할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갈 건지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마치 제 존재는 당연히 따라올 사람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집에서 애들 봐주시고 밥 해주시고 완전 편해. 솔직히 애 키우기 힘든데 엄마 있으니까 내가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내가 힘들 때 안아주고 아플 때 밤새가 노했던 엄마야. 근데 지금 나는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교사 시절 앨범을 꺼내 봤습니다. 졸업식 날 아이들이 써준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요.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이 멘토예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교단 위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던 제가 왜 집안에서는 해주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세탁기 앞에서 또 울었던 날이 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세탁기 돌릴 때 내 옷은 따로 해주세요. 애들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재훈 씨 셔츠는 드라이만 해주세요. 구겨지면 안 되거든요. 엄마 옷은 그냥 아무 때나 하세요. 저는 세탁기 앞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옷은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준비로 분주했어요. 어머니, 크리스마스 날 재훈 씨 가족들 다 와요. 20명 정도 되니까 음식 준비 많이 해주세요. 20명이요? 네, 걱정 마세요. 간단하게만 하시면 돼요. 또 간단하게라는 말. 저는 사흘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전, 나물, 케이크까지. 크리스마스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어요. 가족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부엌과 거실으로 가며 접시를 나르고 음식을 데우고 설거지를 하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난 뒤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근데 갈비가 좀 질겼던 것 같아요. 다음엔 더 푹 익혀주세요.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35년간 교사로 살았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김정옥, 너의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이름을 외우기 시작한 게 김정옥. 나는 김정옥이야. 교사였고 엄마였고 한 사람이 인간이야.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하루하루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이 나는 김정옥이 아니라 엄마이자 장모님이자 가정부일 뿐이라는 걸.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누구지? 라고. 저는 매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날이 언제였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을 말할 거예요.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2023년 12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그날 영어 시험이 있다고 새벽 도시락을 부탁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양말이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끄러졌습니다. 아,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에서 둑 하는 소리와 함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이 내부 부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이들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기어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119를 눌렀어요.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보호자분 계세요? 아직 다들 자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저는 계단 밑에서 40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딸네 가족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소리를 못 들었겠죠.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퇴골이 완전히 골절됐네요. 수술해야 합니다. 보호자분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새벽부터. 나 병원이야.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어요. 엄마, 진짜요? 어떡하지? 근데 오늘 회의가 있어서 병원이 어디예요? 저녁에 갈게요. 저녁에. 제가 지금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저녁에 온다고요? 지연아, 나 혼자 있어. 무서워. 엄마, 미안해요.
정말 중요한 회의거든요. 제가 대리라서 빠지면 안 돼요. 재훈 씨는 출장 갔고 엄마 괜찮으시죠? 강하시잖아요. 강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얼마나 강한 척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때 간호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보호자분 사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직접 할게요. 어머님 수술 받으시는 분이 직접은 안 되는데요. 딸이 저녁에 온대요.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간호사 선생님이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일단 업무과에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 병원 측 배려로 수술은 진행됐습니다. 마취가 되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혼자구나.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역시 혼자였습니다. 환자분 깨셨어요? 수술 잘 됐어요. 제 딸은요? 아직 안 오셨는데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수술이 끝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을 때 옆 침대 환자분 가족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랐어요.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사온 죽이에요. 드실 수 있으세요? 그 가족이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 옆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커튼 너머로 들리는 그 가족이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밤 10시쯤 지연이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 많이 아프세요? 응, 많이 아파. 그래도 수술은 잘 됐다며요. 다행이다. 다행이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그런데 내일부터는 누가 엄마 간호할까요? 제가 매일 오긴 힘들고. 엄마, 제가 회사 다니잖아요. 매일 병원 오면 해고될 수도 있어요. 간병인 쓰는 게 어때요? 엄마 퇴직금 있으시잖아요.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 엄마야. 알아요, 엄마. 그래서 걱정되는 거잖아요. 좋은 간병인 구해드릴게요. 지연이는 30분만 있다가 갔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입원 3일째 50대로 보이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 제가 딸분께 부탁받고 왔어요. 아, 네. 딸분이 참 바쁘신가 봐요. 병원 한 번도 못 오시고. 바쁘긴 하죠. 회사 다녀서. 그래도 어머니 병문안은 와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간병인 아주머니 말이 계속됐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깁스한 다리가 옥신거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깨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이 일 10년 넘게 했는데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우는 거 잘 알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35년간 선생님이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존경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 딸한테 저는 그냥 짐이에요. 불편한 존재. 수술비는 제 퇴직금에서 나가고 간병비도 제 돈이고. 제가 왜 이렇게 외로워야 하나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래요. 가족들한테 버려진 기분으로 여기 계세요. 근데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는 당당하셔야 해요. 할머니 인생 할머니 거잖아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퇴원 날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연이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혼자 태어나세요? 택시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그게 익숙해요. 가족이 없으세요? 있긴 한데 없는 거랑 똑같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하고 혼자 태어나세요? 내가 바쁘잖아. 그래도 병원에서 태어나는 건 알려줘야죠. 그런데 엄마 다리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오늘 저녁밥은 누가 해요? 제가 회사 늦게까지 있어야 해서.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다리가 부러진 건 중요하지 않구나. 저녁밥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35회 교직 생활하며 받았던 올해의 스승상 트로피가 선반에 있었어요. 그 트로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존경했는데 내 가족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냥 있어야 할 사람일 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게 이기적이든 뭐든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었어요. 제가 집을 팔기로 결심한 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퇴원 후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다리는 아직 깁스한 채였고 목발을 짚고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실에 나갔더니 사위재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근처에 괜찮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요양병원이요? 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다리도 불편하시잖아요. 거기서 재활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아직 68살이야. 요양병원 갈 나이가 아닌데.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머니를 돌보는 게 저희도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재훈 씨, 내가 그렇게 짐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35년 교사했어. 혼자 사는 법 정도는 알아.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잘해드렸잖아요. 잘해줬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방에서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이라기보단 결산이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딸네 집에서 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도시락 3개,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 설거지, 손주 숙제 봐주기, 다림질, 화장실 청소, 주말 손님 접대. 제가 받은 건 월세도 안 내고 살게 해준 것. 제가 번 퇴직금이 어근제 통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한 푼 안 쓰고 제 옷 한 벌 안 사고 제 약값도 제 돈으로 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교사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에 제가 교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정작 저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부동산에 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네, 어느 집을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요. 서초동 32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어요? 내 집인데 왜 가족이랑 상의해야 하죠? 그렇긴 하지만. 제 이름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요. 제가 판다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가 7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7억.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에 제 퇴직금을 보태서 산 집이었습니다. 결혼 30주년에 남편이 말했었죠. 여보,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할게. 당신이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때는 그게 뭔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구매자였어요. 빠르게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펜을 내려놓을 순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집 팔았어. 네, 뭐라고요? 서초동 집 팔았어. 엄마 미쳤어요? 왜 그런 걸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내 집인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나도 그 집 받을 생각했는데. 받을 생각.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연아, 너는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니? 그게 아니라 엄마, 그 집이 얼마짜린데. 7억이잖아요. 그래, 7억. 근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엄마 돈이야. 재훈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러신 거예요? 응, 진짜야. 이미 계약했어.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 집 전세인데 전세금도 곧 끝나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제 나갈 거야. 어디를요? 완도. 바다 보이는 곳에 전세 얻을 거야.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찾아가는 거야. 엄마, 너무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엄마는 뭐 하고 싶으세요? 엄마는 행복하세요? 엄마의 꿈은 뭐예요?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도 인생이 있어.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그런데 너희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았어. 엄마. 미안하지만 이제는 엄마 차례야. 짐을 쌌습니다. 제 옷들, 책들, 그리고 교사 시절 앨범들. 그게 전부였어요. 35년을 살았는데 제 짐은 겨우 캐리어 2개분. 떠나는 날 아침 손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 우리랑 안 살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단다. 아이는 울먹이며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전화 많이 할게. 그리고 방학 때 할머니 집 놀러와. 지연이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보기만 했어요. 택시에 올라 서울을 벗어나는 길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2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제 집은 아니었어요. 김정옥, 이제 시작이다. KTX 안에서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완도요. 바다 보러요. 여행이세요? 아니요, 이제 거기서 살려고요. 혼자서요? 네, 혼자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셨네요. 나이 들수록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완도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미리 알아본 부동산에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전세 8천만 원, 바다가 보이는 원룸. 작지만 제가 원한 전부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가득한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한 개.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완도에서 이 처자침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창문을 여는 순간 새벽 바다의 내음이 방 안 가득 퍼졌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고요함. 서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침 7시. 평소 같았으면 벌써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부산하게 움직였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 이게 자유구나.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어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아이고, 서울에서 왜 이런 시골까지 가족들이랑 떨어져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주인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말 이해해요. 나도 서울에서 살다 왔거든. 자식들이 보고 싶긴 한데 같이 살면 힘들더라고.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많죠. 다들 자식한테 치이고 남편은 먼저 가고 그래서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아. 근데 있잖아,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함께 혼자예요. 함께 혼자.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생선들이 가득했어요. 고등어, 갈치, 멸치. 서울마트에서 봤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고등어 5,000원. 너무 싸네요. 직접 잡은 거니까.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 그럼 생선 요리할 줄 아세요? 배워야죠.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마을회관에서 요리 모임 있어요. 오세요. 다 같이 배우고 먹고 그래요. 정말요? 그럼요. 혼자 사는 분들끼리 모여서 요리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재밌어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을 풀고 물을 썰고 고추를 넣고 천천히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요리했어요. 오, 맛있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제가 원해서 제 입맛에 맞게 제 시간에 먹는 밥.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경치 좋죠? 네,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서 살아요? 이제 막 이사 왔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여기는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에요. 할아버지도 혼자 사세요? 응, 마누라는 10년 전에 갔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외롭냐고, 가끔. 근데 같이 살 땐 더 외로웠어. 저도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어요. 토요일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7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이름이 뭐예요? 김정옥이에요. 정옥 씨, 반가워요. 우린 매주 여기서 모여서 요리하고 밥 먹어요. 혼자 먹으면 심심하잖아. 그날 만든 건 김치찌개와 파전이었습니다. 다 같이 재료를 썰고 웃고 수다 떨면서 요리했어요. 정옥 씨는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딸네 가족이랑 살다가 혼자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랑 똑같네.
나도 며느리 눈치보다 못 견디고 나왔어. 나는 아들이 자꾸 용돈 달라고 해서. 나는 맨날 밥하고 청소하는 게 싫어서. 모두의 이야기가 비슷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외로웠고 힘들었고 자신을 잃어갔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진짜 자유로워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식사를 하며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분들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해해줬고 공감해줬고 위로해줬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올 때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 씨,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등산이요, 전다리가. 천천히 가면 돼. 우리도 다 어디 아프고 그래. 같이 가요. 네, 좋아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교사 시절에도 일기를 썼었는데 완도에 와서 다시 시작했어요. 2024년 3월 2일. 완도에 온 지 일주일. 오늘은 마을에 관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 나와 비슷한 이유로 혼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외로움을 이해했고 함께였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이 느낌. 김정옥,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응, 행복해. 매일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바닷가 산책, 오전에는 독서낙을 쓰기, 점심은 간단하게, 오후에는 시장 구경이나 이웃 방문, 저녁에는 요리, 밤에는 파도 소리 들으며 잠들기.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 갔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책들이 가득했어요. 사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독서 모임에 참여하실래요?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해요. 전 선생님이었어요, 교사. 오, 그럼 더 잘 맞으실 거예요. 우리 모임 리더가 전직 교사세요.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1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눴어요. 오늘은 김훈의 칼이 노래를 읽었는데 어떠셨어요?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롭다는 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그를 영웅으로 봤지만 그는 그냥 한 사람이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가 저를 훌륭한 교사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들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을까요? 역할에 갇혀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모임 후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교사로 살았던 35년, 엄마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이제 김정옥으로 사는 하루하루를. 매일 저녁 노트북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김정옥입니다. 68세 전직 교사 한 여자. 나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삽니다. 글을 쓰면서 치유됐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제 글을 읽어줬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교사에서 할머니로 그리고 다시 나로. 라는 제목이에요. 글을 읽는 내내 어르신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 읽고 나자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옥 씨, 그게 내 이야기 같아. 나도. 우리 모두 이야기야.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 후회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완도에서의 6개월 저는 처음으로 나를 찾았습니다. 김정옥이라는 사람. 교사도 엄마도 아닌 그냥 김정옥. 매일 아침 일기장 첫 줄에 썼습니다. 오늘도 김정옥으로 산다. 그 말이 제게 주는 힘은 엄청났어요. 제가 완도에 온 지 거의 1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야. 응, 잘 지내니? 엄마, 나 완도 갈 수 있어? 왜? 보고 싶어.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3일 후 지연이가 왔습니다. 완도 터미널에서 기다리는데 멀리서 지연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왔구나. 우리는 어색하게 포옹했습니다. 엄마, 여기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그래, 매일 저걸 보면서 살아. 집에 데려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보며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 그 말에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적응 못하고 집안일도 다 제가 해야 하고 재훈 씨는 맨날 불평하고. 그게 바로 내가 느꼈던 거야.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전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로봇이 아니라. 알아요. 이제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제가 잘할게요. 예전처럼 안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않아. 여기 친구들도 있고 매일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엄마는 지금이 행복해. 지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전 엄마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배워야 해. 혼자 사는 법, 가족을 돌보는 법,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날 저녁 지연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노을 진짜 예쁘다. 그치, 엄마는 매일 저걸 봐. 엄마는 지금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래, 행복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가르친 게 뭔지 알아? 국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35년간 아이들한테 가르친 게 뭔 줄 아냐고. 사랑이었어. 그리고 꿈. 아이들한테는 뭐든 될 수 있다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 그런데 엄마는 정작 그걸 실천하지 못했어. 남을 위해 살다가 나를 잃어버렸지. 엄마. 근데 여기 와서 배웠어. 이 나이에 68살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진짜 존경해요. 고마워. 엄마가 용기 내서 집 나온 거,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전 그런 용기 없을 것 같아요. 너도 할 수 있어. 언젠가는. 엄마, 민준이랑 서연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방학 때 오라고 해. 할머니가 바다 구경 시켜줄게. 진짜요? 그럼 손주들은 언제나 환영이지.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평범한 사람이지. 그날 밤 지연이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이라 불편했을 텐데 불평 하나 없이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제가 아침을 준비하는 걸 지켜보더니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지연이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토스트와 스크램블 그리고 커피. 간단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맛있다. 정말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떠나는 날 터미널에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그런데 지연아. 네. 너무 자주는 말고. 엄마도 내 인생 있잖아. 저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인생 엄마가 사세요. 너도 내 인생 너답게 살아. 네, 엄마. 호응을 했습니다.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버스가 떠나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다녀갔다. 많이 변한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나의 변화가 지연이를 변화시킨 건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김정옥이다. 그리고 김정옥으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날 이후 삶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제 글을 묶어 책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정옥 씨, 글을 정말 잘 쓰시는데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요? 책이요? 네, 자비 출판으로. 우리 모두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고민 끝에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김정옥으로 산다. 6개월 후 책이 나왔습니다. 얇은 책이었지만 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68살에 처음으로 자신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교사로 35년, 엄마로 40년을 살았지만 김정옥으로 산 건 이제 겨우 2년. 하지만 이 2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지연이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책 읽었어요. 그래.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책 읽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지연아, 그건 과거야.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살자. 네, 엄마. 그리고 엄마, 민준이랑 서연이가 겨울방학 때 완도 갈 거예요. 그래, 좋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엄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할머니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70살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김정옥,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하고 싶어요.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라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매일 행복합니다. 68살에, 아니 70살을 앞둔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이름으로 사는 삶. 오늘도 저는 김정옥으로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